오늘은 여러분에게 저널리스트인 김인성 씨가 쓴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의 중요한 책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봐야 하는 이유. 숨가쁜 추모 기간을 정한 애도를 하고 슬픔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타인의 고통을 본 뒤 슬픔에만 머물라고 강요하는 건 이상하다. 구경하는 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분기에 우리끼리 눈을 마주치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일이 남아있으니까. 어쩌면 이런 선언은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치가 가동되는 순간을 원천 봉쇄하는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슬픔의 이유는 다양하고 슬픔의 이유 중 하나이지 전부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고통을 보는 이유는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연대를 통한 느슨한 공동체를 일시적으로나마 가동하여 비슷한 아픔을 막아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누가 잘못을 저지른 건지 알아내고 구조적 문제를 파헤쳐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게 동료 시민들의 역할이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섬세함으로 머물러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야 하는지까지가 이야기되어야 한다. 슬픔에만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역시 매우 명확해야 할 것이다. 정치와 슬픔은 공존할 수 없는 단어가 아니다. 어떤 슬픔은 사회적 실패에서 오고 공공 영역의 오류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목격한 장면이 구경거리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 그 대화는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나의 시선이 구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에 빠져 고통을 보는 일 자체를 멈춘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인간성 실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눈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구경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시선을 멈추지 말기를. 여력이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움직이기를. 행동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인터넷에서 간단히 볼 수 있는 큰 단위의 숫자만으로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경험하고 행동했다는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좋아요와 같은 대중화된 기술의 효과를 과시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다. 비평가 존 버거가 말했듯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난 뒤 충격을 개인의 도덕적 무능으로 연결해 그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도 없다. 때론 죄책감이라는 통증을 넘어서야 타인의 고통에 다가가는 일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의 것이 아닌 고통을 보는 일은 완벽함이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서로 부족함을, 애씀의 흔적을 조금씩 요긴하면서라도 움직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이제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생존과 경제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어진다는 점, 뉴스가 넓은 독자를 추구하는 대중매체라는 점, 대중은 늘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점이 한데 모여 뉴스를 디지털 시대에 알맞는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다. 뉴스는 역사적으로 광고라는 수익 구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져 왔다는 이야기이다. 인터넷 안에서 뉴스의 콘텐츠는 놀랄 만한 사건은 아니다. 뉴스는 거의 광고 시장과 느슨하거나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 관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주목해야 될 것은 디지털이 시장을 크게 점유하게 되었다는 부분이다. 뉴스가 올라가야 할 판이 종이나 텔레비전에서 디지털로 바뀌자 지각 변동이 빠르게 늘어났다. 무한히 재생되는 데다가 타겟 도달률까지 높인 맞춤형 광고를 들고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은 기존 매체를 광고 효과 면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 꿇렸다. 뉴스 소비자는 디지털로 이주했고 그 결과 뉴스는 산업이 기대되고 있는 산업의 원천인 광고 시장도 디지털로 옮겨갔다. 뉴스룸이 선정한 톱 뉴스의 힘은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와 조회수가 높은 뉴스의 힘에 밀린다. 무수한 기사 사이에서 소비자의 눈이 뜨기 위해서 헤드라인은 거칠고 자극적이 된다. 다른 매체가 아닌 우리 매체로 시선을 끌어오게 하기 위한 단독 기사에 대한 과도한 경쟁도 확산되고 있다.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수익 모델을 대체로 광고에 기대어 있다.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 환경에 대해서 시청자는 역시 익숙해져 있다. 콘텐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두가 관심, 경제, 기대가 된다는 것,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한정되어 있는 주의력을 집중시킨 뒤 광고를 보게 만든다는 식으로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달고 다른 시청자들은 이미 알고 있다. 고통을 판다. 고통을 본다. 고통은 눈길을 끌고 들어오는 돈이 된다. 고통이 지금 자주 구경거리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고통은 컨텐츠가 됐다. 컨텐츠가 된 고통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클릭만 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산업의 틈바구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버글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통을 착취하거나 구경하며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제법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냥 지나치게 마음이 무겁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온라인 포럼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참여하고 소식을 알리고 기부를 인정한다. 이런 행동의 동기는 고통을 받으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외면하고 있다는 수치심을 지우기 위해 온라인에 복제되어 있는 자아 정체성의 도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을 거라는 믿음에서 바로 나온 좋은 마음이다. 알고리즘이 보여준 우리가 우연히 마주쳐 주목을 빼앗긴 바로 뉴스에 내 마음을 강력히 포갠다.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해당되는 기사나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서로를 치켜세우며 온라인 활동을 해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댓글들은 갈수록 과격해졌다. 그리고 흑인 민권 활동가를 총으로 무장해 혼쭐 내주자는 의견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들을 폭행했다. 각자 확증 편향 안에서 모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적 연민과 나르시즘의 끝은 폭력이었다. 사람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바라는 것을 본다. 정확히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 편향은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드러낸 자기 정체성과 취향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역시 엉망일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자신의 엉망이 반영된 볼거리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기술이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의 눈에 들고자 노력하는 뉴스 컨텐츠 역시 저널리즘, 그다지 피하고 싶어 했던 극단적 주관의 세계 안에서만 소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기자들이 이토록 양극화된 세계에서 저널리즘은 어떻게 기능을 할지, 양극단에 횡행하는 가짜 뉴스를 어떻게 배격할지는 고민하고 토론하고 있다. 그 내용 중에서 이렇게 어려웠던 단어들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황색 언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범죄, 희한한 사건, 성적 추문 등을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저널리즘을 말한다.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공동체 또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도 닮았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 이 문장은 다니엘 해넌 전 영국 보수당 의원에서 나왔다. 유럽 출신 백인 정치인인 그가 호명하는 너무나도 닮은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 인물들은 우크라이나인들이었다. 푸른 눈, 금발을 한 유럽인들이 매일같이 푸틴의 미사일에 죽어가는 것을 보며 울컥한다. BBC 우크라이나 관료. 시리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타는 차와 비슷해 보이는 차를 타고 목숨을 구하기, 도망가는 유럽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프랑스 매체 BFM TV. 우크라이나는 수십 년간 분쟁이 싸웠던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는 전혀 다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기 힘든 비교적 문명화되고 유럽적인 곳이다. CBS 뉴스 국제뉴스 특파원.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서 폴 볼룸이 얘기했듯 공감은 형편없는 도덕 지침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공감은 지금 여기에 있는 특정 인물에게만 초점이 맡겨진 스포트라이트와 같아서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쓰이게 하지만 그런 행동이 야기하는 장기적 결과에는 둔감해지게 하고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한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드는 누군가에겐 아프리카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보다 당장 자기 앞에 죽어가는 다람쥐가 더 큰 관심사일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개인이 연민을 느끼는 방식을 긴명하게 압축하고 있기도 하다.
개인 프로필을 중심으로 한 소셜 미디어를 주축으로 뉴스 소비가 극도로 개인화되고 에코 체인버 효과까지 폐쇄 환경에서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기존의 신념을 축복시키거나 강화시키는 현상에 갇혀있게 된 시대이다.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닿지 않은 뉴스는 점차 존재하지 않는 뉴스나 마찬가지로 되어가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나에게 신경 쓰이는 뉴스만이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것이다. 이런 동향은 뉴스 생산자나 과다 소비자인 기자들에게 매우 복잡 미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에게 친밀한 뉴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기자들 역시 자신과 닮은 뉴스에 이끌린다. 그리고 여기에 뉴스 가치에 대한 교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당시 흑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토론이 열려지기로 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의 토론의 문제가 뒤로 미뤄졌다. 이거에 항의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지만 위급한 뉴스에 흑인들의 인권이 뒤로 밀리고 침묵당하는 건 오랜 패턴이며 시급히 다뤄져야 할 1인제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 오히려 고쳐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나와 닮은 이들이 우리 편이니까 연민을 강요하게 됐다. 실제 뉴스룸에서 종종 겪어온 일이라 기시감이 들었다. 세상은 어쩌면 끝없는 편파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논리구조를 더 많은 연결에 끌어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투쟁의 현장인지도 몰랐다. 알고리즘과 구독에 갇힌 나의 타임라인 밖으로 빠져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아채는 것. 모든 연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매달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대로 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뉴스를 떠먹이려는 뉴스 매개자들의 의도치 않게 왜곡하고 있을지도 모를 나와 연관되지 않은 일 역시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시인이자 활동가였던 오드리 로드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울부짖는 곳에서 우리는 이들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함께 읽고 서로 나누며 그 말이 우리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의 주어는 여성들이었지만 어떤 다른 고통을 받는 타인으로 바꾼다 해도 그 의미는 통할 것이며 우리의 삶과 관련은 닮음이라는 단순한 공통점 너머로 분명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시감이라는 단어는요.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언제 어디선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빈곤 포르노를 넘어 개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책임. 한 건물에 불이 났다. 밥을 먹다가 나온 기자들이 그 현장으로 뛰어나갔다. 왜냐하면 불은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현장을 바로 찍어서 올려야 하는 것이 기자의 일이기 때문이다. 화재의 원인을 찾던 도중에 그 원인이 지하에서 발생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하에는 청소 노동자들의 쉬는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을 밀착 취재하다가 그들의 공간이 너무나 형편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서 한 다라이에 물을 받아서 씻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공간에도 이불도 있었다. 한참 쉬고 밥도 해먹는 공간 속에서 청소 노동자들은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생활하고 있었다. 전선은 엉켜 있었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풍기를 돌려야 했고 너무나 눅눅했기 때문에 여름에도 전기장판을 틀어야 했는데 너무나 오래된 냉장고에서 물이 나와서 누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았다. 화재로 인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와 비슷한 조건의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가 대부분이었다. 청소 노동자들과 인터뷰를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더 리얼하게 취재했고 그들의 거친 손을 밀착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들이 뭔가를 울컥 느끼고 그 청소 노동자들의 시설을 완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쉼터를 지상으로 올려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취재를 갔다. 그런데 취재한 노동자들의 얼굴이 좋지 않았다. 60대의 그들을 청소를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져 잠깐 쉼터에 쉬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상에 올라와서 그들이 잠깐이라도 쉬고 있으면 화를 내거나 왜 놀고 있냐고 윽박지르는 입주민들이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노동자들의 휴게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 당당하게 쉬지 못하는 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까지도 취재해서 보여주었다. 개인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뉴스를 보여줘야 하고 단순히 안방에서 보는 그들의 취약함이 아니라 개선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문제로 봐야 한다. 여기서 위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램. 친구들은 갑자기 불행을 당한 그들에게 위무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갈무리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갈무리는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함, 이를 마무리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고통을 구경하는 사회, 제목만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강추해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